바로 좀 질문 들어가 네. 볼게요. 멘토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아, 제가 질문해야 되나요? 해주세요. 네. 어떤 걸 질문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질문. 네. 제가 이거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방송 분위기 너무 좋아요. 2030 제가 세대. 질문을 받기만 한 그러니까, 사람이라서. 저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긴장을 놓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2030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거 아직도 좀 그래요. 네네 맞죠. 사실 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은 M4 세대거든요. 근데 원래 3포 세대로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이 3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2010년대 초반 맞아요. 아주 정도더라고요. 오래됐어요. 네, 네. 오래됐는데 여전히 좀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실까요? 사실은 이게 그 결혼을 포기하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사회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문화와 인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네. 이 문화와 인식이 바뀌는 소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두 번째로 그게 경제일 것이고 세 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문화 인식의 변화는 사실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전선동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보면은 금수저 흑수저론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주로 좌파에서 프레임을 시작하는데 정권을 흔들기죠. 그럼 금수저 흑수저가 론 같은 게 나오면서 사실은 학생들이 제가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을 네. 가르치다 보니까 이 인식이 계속 심어지니까 해도 안 돼라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흑수저, 금수저론도 깨트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이게 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꼭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70억 인구 중에 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네, 그래도 가난하게 맞아요. 태어나도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한다면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지만 정말 가난한 나라 전쟁 국가에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라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이 세계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70억 인구 중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금수저이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변화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이런 한마디 한마디 용어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이런 문화가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은 좀 고통스러운 것이야 피했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좌파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육아 뒤에 노동을 붙이기 시작한 것. 가사 뒤에 그렇죠. 노동을 붙이기 시작한 것. 원래 가사의 사자가 일사자거든요. 가사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사 뒤에 노동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가사라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이 명제 뒤에 노동이라는 아주 힘겨운 의미를 담아놨고요. 또 이게 육아라는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뒤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걸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따지면요, 사실은 우리가 등산을 취미로 하는 분들 등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등산 노동이라고는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문제예요. 근데 등산 뒤에 노동이 붙기 시작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1, 2년이 지나고 나면 등산하려는 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맞죠. 네. 진짜로요? 네, 진짜로 그렇게 돼요. 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게 용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좌파들은 언어 혼용 전술이라고 해서 이 전술 자체가 있고 이 전술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에서도 이런 예시들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문화들이 계속 쌓이면서 문화와 인식에서 결혼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이제 인식이 잡혔다. 그렇네요. 결혼 자체가 이제 노동으로 인식되니까. 네, 그렇죠. 별로 네. 행복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고 맞죠. 생각하는 독방 거죠. 육아, 네. 뭐 가사 노동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그걸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굳이 퐁퐁남. 왜 그 힘? 네, 맞죠. 맞아요. 네, 그 내가 굳이 그걸 왜 해?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네. 얘기하면 또 반론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진짜 힘들어서 그래.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네. 연예인들이 막 아이들하고 나오는 프로 있었잖아요. 네. 이 프로 때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맞죠. 그때 네. 당시 우리 왜냐면- 결혼했어요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이들하고 막 노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출산율이 실제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문화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쓰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좌파 세력들이 이런 단어들 정말로 가족이나 공동체를 고귀하게 여기던 이런 단어들의 뒤에 용어 전술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해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또 경제죠. 또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과연 이건 이제 기성세대들은 젊은 친구들의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기심이 아니에요. 집뿐이 몰라.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해. 이기심인 줄 아는데 실제로 이거는 요즘 청년들의 이타심에 가깝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서 얘가 여기서 자라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타심이죠. 네. 그러면 내가 얘를 정말로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좋은 교육을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도 될까라는 이타심에 의한 경제적 문제도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문화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제 자아실현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매슬로의 욕구 5단계 보면 생존의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생존의 그 자아실현의 욕구 밑에 있는 인정의 욕구 단계에 다다랐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정받고 싶어서 SNS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넘어가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또 욕구도 강해졌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꼽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점이 네, 있다고요?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해결점을 낼 수 있다가 아니라 해결점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제가 이번에 되게 말이 길었죠. 근데 이게 네. 약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길게 했어요. 원래 말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게 저는 해주세요. 길게 네네. 하는지 몰랐는데요. 네네. 저 이렇게 쏙 빠져서 들었는데. 네. 아니 저는 그 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그런데 이쪽이 그쪽은 자꾸만 노동을 자꾸만 이제 뭔가를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신성시 하려고 뭐든 다 노동을 맞아요.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도 노동 상실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AI라든지 로봇이 그걸 다 인간의 노동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이들이 네. AI 시대를 약간 뒤처지게 하려고 하나? 그들이 신성시하려는 노동을 계속 우리는 계속 백조 펀드 남기려고. 만든다면서요. 사실 이게 네. 좌파 세력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건 너무 길지만은 우리나라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해방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좌익 세력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요. 이게 역사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이론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의 이런 경영자들, 기업의 경영자들을 부르주아로 놓고 그리고 이 노동을 착취하는 부르주아로 놓고 그 근로자들을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로 분류해서 사회 갈등을 유발시켰고 그렇죠. 네. 노동자에 의한 혁명이 곧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가정 사회주의 그것도 완성 단계인 공산주의. 그래서 이게 노동자와 경영자들 부르주아의 이 갈등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셨던 근로자라는 용어를 계속 끊임없이 노동자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보면 이재명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찾아가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한 게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지금 이전 이데올로기인 지금 여전히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이란 단어를 계속 붙여서 갈등의 포인트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얼마나 정근대적인 사상이냐면 사실 지금 자본주의가 진짜 노동자의 해방을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해방을 못 가져왔어요. 북한만 봐도 알죠. 근데 네. 지금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산업 생산 도구의 발전을 갖고 오면서 증기부터 시작해서 전기부터 시작해서 도랑 뭐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힘든 노동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냈다. 뿐만 아니라 수십억의 인구들 정말 기아나 절대 빈곤으로 죽어가는 인류들을 구해낸 게 자본주의다. 근데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이유들은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이 사상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약간 악마화돼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자본주의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도덕적 이론이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좌파 세력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그 옛날 마르크스가 만들었던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쫓는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경제TV에서 막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너무 잘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와 이제는 정말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이 보수의 교과서가 되는 것 아이고. 같은 느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게 만족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글 남겨주셨고 진짜 똑똑하십니다. 정말 당대표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아이고. 아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진짜 되게 공감되는 게 결국에 그 이제 어떤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사람은 넌 네. 그래라고 맞아요. 맞죠. 주어 글씨를 딱 씌우면 그 사람은 내가 그런가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근데 이거에서의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용어 네. 혼용 전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통일 전선 전술 내부에 들어있는 전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당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공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산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세계 공산당 대회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통과되었던 이런 전술들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용어 혼용 전술이. 그래서 경제에서도 사실 이런 게 적용돼 있죠. 기업 유보금은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기업 유보금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서 기업에 현금을 쌓아두었어. 이거는 실제 현금 흐름표를 본다거나 재무제표를 봐도 플러스의 요인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IMF 이후에 기업 유보금이 쌓여 있는 기업들을 좌파 세력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렇게 돈 많이 그렇죠. 벌어서 왜 그거 왜 깎였냐. 기업에 묶거나 투자해야지. 아니면은 근로자들한테 더 나눠줘야지. 나눠줘야지. 왜 쌓아놨어?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기업들은 내가 투자를 강요받아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의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유보금이 있는 회사는 굉장히 튼튼한 거라 유보금이라는 개념은 긍정의 개념인 단어였는데 이렇게 좌파 세력들이 몇 년을 공격하고 나니까 지금은 유보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악마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경영자가 비도덕적인 사람처럼 만드는 거죠. 이 회사 왜 이렇게 유보금이 많아라고 하면 기업가가 그렇죠. 굉장히 악마화되는 그 실제로 그러니까 유보금 그렇죠. 내에서는 그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것까지도 유보금으로 맞아요. 포함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자꾸만 뭔가 실제로 있는 돈을 그냥 현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쌓아두고만 있는 것처럼. 그게 그래서 아닌데. 이렇게 용어 하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 용어의 뜻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예국 시민들께서는 자유자를 앞에 붙이거든요. 자유 대한민국. 그럼 민주주의라고 원래 했었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요즘에 붙여요. 이것도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용어를 뺏긴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라는 단어를 지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써요. 이거를 뭐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그쪽에서 쓰다 보니 민주주의라는 말은 원래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민주주의라고만 얘기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대래 자유자를 붙였다는 건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뺏겼다는 소리예요. 아젠다를 이 용어를 뺏겼네. 아젠다를 뺏겼다는 소리이다. 아, 그런 식으로 혼용해서. 네, 그래서 하는 대한민국도 거군요. 지금 우리가 앞에 자유자를 붙이는 것이 이 자유라는 단어를 뺏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뺏겼기 때문에 이 앞에 계속 자유를 붙여줘야 되게끔 돼버린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보수가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에 민감하지 못하고 용어에 민감하지 못해서 사실은 용어 하나가 잘못 쓰여지는 걸 발견하자마자 싸워서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런 걸 즉각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극우 프레임에 휩싸여 있는 것이고 맞아요. 지금 하물며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인데요. 태극기 그렇죠. 하면 나쁜 의미가 맞죠. 돼 있는 거예요. 뭐 태극기 부대, 태극기 네. 세력 마치 나쁜 것처럼 포장을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국기도 태극기라는 말을 하면 이게 마치 극우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언어 혼용 전술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게 당 차원에서도 공부를 해서 당원들에게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 교육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